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리고 저녁 마감 시황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박근영 부장님께 여쭤봐야죠. 그렇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엄 의원님과는 구면이시죠? 네, 뭐 뵙기는 했고요. 뭐 따로 자리에 앉은 적은 오늘 뭐 처음으로 그렇습니까? 하는 것 같고, 뭐 제가 또 리포트는 자주 잘 읽고 있습니다. 아주. 조선해운 관련해서는 다른 문과 안 읽으시잖아요. 네, 뭐 국모님 글을 읽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엄 의원이 또 국모, 조선의 국모니까 줄여서 또 우리 펀드 매니저들, 뭐 PB들 사이에서는 엄마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뭐 국민 여보가 안 나왔는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요. 네, 엄마가 그렇습니다. 뭡니까, 우리 엄 의원님한테? 전 아니, 줄여서 근데 조국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봤는데. 조국이요? 조국이요. 네, 정치적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엄 의원님과 함께하는 오늘 저녁 시간, 오늘 마감 시황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략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엄 프로님이 보실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지수가 나중에 상승하고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아침에 시작할 때는 좀 약하게 시작했던 걸로 네네. 보이네요. 아, 요 정도 정리는 뭐 굳이 더 뭐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더 하시겠습니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11.3% 증가하면서 뭐 네. 전망치인 10.7%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에 부담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장전 로이터 통신에서 뭐 미국과 사우디가 석유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충족을 돕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성명을 뭐 발표하기로 확정됐다가 아니고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로이터 통신이 일단 발표를 한 겁니다.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335포인트 정도 출발했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출발 시점에 현선물 동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기관은 연기금 등 통해서 코스피 200 중심의 매수가 출발됐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금융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적기 조치가 기요하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과연 이제 어떤 조치가 정말로 취해질지 사실 뭐 궁금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 어떤 게 뭐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뭐 몇 가지 이제 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어떤 거죠? 공매도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를 뭐 한시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좀 정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증시 안정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대만은 이제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코스피 매수로 출발했던 기관이 금융투자 매도세 확대로 순매도가 전환되면서 또 외국인 선물 매도세 확대로 9시 10분경에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이 바로 돼버렸고요. 특히 이제 유로 달러 페러티까지 깨지면서 뭐 킹달러 영향 속에 이제 13년 2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도 장중 오전에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코스피는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오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킹달러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강하니까. 네네. 그래서 10시 기준 외국인 선물이 뭐 9천억 대까지 매도가 벌어졌고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경기 민감주가 약세가 이제 하락을 계속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 강화 그리고 금융투자 중심의 현물 매도가 거세지면서 코스피는 2,3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10시를 넘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24원을 돌파했습니다. 10시 20분경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1조 원을 넘기면서 상당히 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는데요. 2,300포인트를 하회하던 코스피가 이제 10시 20분경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 축소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낙폭 축소가 시작됐고요. 11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한 6,500억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현물 기준 코스피 200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거의 없었는데 실제 아침부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팔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왔어요? 네, 뭐 추정컨대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10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되려고 했던 게 11시경으로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중국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11시경에 이제 중국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비 0.4%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 상반기는 전년비 2.5% 기록을 하면서 이제 2분기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에
부분에서는 컨센을 좀 하회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국이 봉쇄가 됐었기 때문에 2분기에 역성장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조금 안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동성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6월에 이제 소비가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사실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양 정책이 이 지표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좀 분석을 했던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가 계속 부진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부양 정책이 좀 더 강하게 중국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호주 달러와 유로화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와 약세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1321원대까지 다소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현물 순매수가 전환되면서 오전 한때 1조 원 넘게 매도했던 선물 매도가 종가 기준 외국인들이 2천억 규모 정도로 매도폭을 대폭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29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부담됐기 때문에 코스피의 그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외국인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전자만 집중 매수했는데 뭐 통신과 건설을 소폭 매수하긴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량 매도가 외국인이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양시장 순매도였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또 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두 종목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면 나머지 섹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두 종목만 순매수를 약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6만 전자의 날이 일단 드디어 된 것 이제 같습니다. 6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주신 표 같은 경우 이제 글씨가 아마 작아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였을 텐데 하여튼 대충의 내용은 중국이 2분기 역성장은 피했다. 그리고 유동성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라는 거고 6월 소비가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었고 하반기에 그 부동산이 좀 상반기 좀 안 좋았으니까 하반기에는 부양 정책 펴지 않겠냐는 기대를 이제 하게 됐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 표였던 거죠. 아, 정확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네. 엄연님.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증시 안정 펀드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좀 있었습니까? 시장에서 사실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때 증시안정 펀드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그때 이후로 급반등했거든요. 그리고 발표한 당일날, 그러니까 펀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발표만 했는데 그때 막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저희도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뭐 대만이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과거의 안정기금과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좀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만 1990년도와 2003년, 2008년, 2020년 이렇게 증한 펀드가 이제 됐고요. 당시에도 뭐 주가 등락폭이 뭐 40% 이상 빠졌던 적이 꽤 많았던 상황입니다. 조성 금액을 보면 뭐 90년도에 이제 4조 8,500억, 그 다음에는 4천억과 5천억 정도 수준이었고 2020년도에는 이제 조성했던 금액만 10조 7,600억 정도였는데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끝났죠. 주가가 그 다음에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증화펀드 관련된 뭐 개인 투자자들에서 어느 정도 요구가 사실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정부가 이제 어떻게 뭐 일단 여기에 뭐 정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대비 이제 증환펀드의 규모인데 2003년도와 2008년도 보면은 이제 거래대금 대비 이제 거래대금 증환펀드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 2022년을 본다면 뭐 작년 2020년도에 저희가 10조 원 이상 이 증환펀드를 이제 조성했던 걸 대비를 한다면 거래대금 대비 뭐 최근에 거래대금이 예탁금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증환펀드가 2020년도 정도 규모의 만약에 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 거래대금 대비 펀드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자료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프로님이 한 번씩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지금 이 저 채팅창 보니까 다 인형인 줄 알아요 옆에. 그래서 한 번씩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뭐 주목해야 될 이벤트 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질문 한번 갈까요? 아니요. 안 할까요? 조금 적응하고 하겠습니다. 좀 더 적응하시고. 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벤트들이 앞에 좀 몇 개 중요한 게 있죠? 네, 오늘은 밤에 이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전치가 전월비 마이너스 0.3%인데 지금 전망치가 전월비 플러스 0.8%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소매 판매 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에 따라 기준금리 100bp 인상에 대한 의견을 본인이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6월 근원 소매 판매도 이전이 이제 전월 대비 플러스 0.5%였는데 이번에 예상은 전월비 플러스 0.6%. 이것도 뭐 근원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는 원로 이사의 의견이 100bp 인상 쪽으로 기울기가 좀 어렵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있는데요. 이전이 마이너스 1.2인데 예상이 마이너스 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어제도 75bp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 또는 의견의 변화가 있는지 오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7월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모두 다 6월보다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하락폭이 좀 적긴 하지만 50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을 하회한다면 소비자 기대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연준 인사 관련된 부분들을 네.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좀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도비시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호크시하는 이제 연준 위원들입니다. 좀 매파적인 게 오른쪽, 그렇죠. 그다음 비둘기파가 왼쪽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아래 위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블라드 총재가 제일 매파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로 이제 윌러 이제 관련된 그 연준 이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으로 이야기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시장에서 100bp 정도의 인상을 열어두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75bp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전일 또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줬던 그런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휘발유 가격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표를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5달러 정도까지 이상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7월 둘째 주 역대 최대 감소한 휘발유 수요를 나타냅니다.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빨갛게 네모난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7월 둘째 주 휘발유 수요가 806만 배럴로 2021년 1000만 배럴, 그리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930만 배럴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파괴되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 휘발유 수요 감소폭이 아주 이제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 정도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2022년 오른쪽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감소폭이 확 눈에 띄게 들어오죠. 그래서 확실히 비싸니까 이제 지금 감소폭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휘발유 소비가 이렇게 지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감소폭이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좀 빠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유가 중에 휘발유 가격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가지고 휴가 급증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러게요. 이 휘발유 수요가 이제 7월 4일 이후로 수요 감소폭이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뭐 로이터 통신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네. 정말 이제 공동 성명 정도까지라도 발표가 된다면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유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국면도 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유 관련해서는 또 우리 엄프로님도 관심이 좀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희 쪽이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아서 네. 오히려 물동량이 좀 늘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부분이죠. 아, 이 가격이 떨어지면 확실히 물동량이 늘어나요? 과거에 실제로 14년 12월에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 15년, 16년에는 오히려 그 트레이딩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하여튼 거기서도 지금 가격 하락은 감지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가격 하락은 당연히 감지가 되고요. 저희가 해상운임 같은 경우가 유가를 상당히 많이 추종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제 BDI가 하락한다거나 아, 이런 운임도 것도 떨어지고 다 있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주가에서 중요한 게 뭐 신용잔고 이런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관심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또 간단하게만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KB증권에서 오늘 그 유가 전망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아주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쪽 위쪽 보시면은 이게 4월달에 KB증권에서 전망한 유가 전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7월달 이번에 정정된 이 변경된 KB증권의 전망인데 4분기에 $80 선으로 떨어진다.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는지 뭐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가를 이렇게 좀 전망치를 이렇게 급격하게 좀 바꾸는 전망이 하나 나와서 네. 참고 삼아 한번 가져왔는데요. 맞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전망이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측한 게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투자자들이 가장 뭐 궁금해하는 신용잔고 네, 그 부분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신용잔고가 고점이 이제 24조 9천억 정도였고요. 현재 17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곧 이제 신용잔고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표는 코스피 기준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노란 선은 이제 코스피 신용 잔고를 나타내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고개를 드는 편입니다만 네. 밴드로 보신다면은 밴드 하단에 이 파란색 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밴드 상단까지 갔던 잔고가 하단까지 좀 빠져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코스닥도 밴드 상단을 넘어섰다가 최근에 신용잔고가 많이 빠지면서 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용잔고가 지난주 대비 약 250억 정도 감소했고 코스닥은 신용잔고가 지난주 대비 약 100억 원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시가총액 대비 0.54% 그리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비 2.47% 정도 수준인데 코스피는 신용밴드 관련된 부분이 상단이 0.61 중간이 0.57, 하단이 0.5니까 지금 현재 0.54 정도에 포진되고 있으니까 바닥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대비 2.47인데 밴드 상단이 2.79, 중간이 2.60, 하단이 2.41이니까 시가총액 대비 비율도 하단에 언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투심이 악화되면서 시장 흐름과에서 이제 개인들이 조금은 이 밴드 하단에 이제 놓여 있는 신용 밴드가 있지만 어쨌든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밴드 하단에서는 시장이 기술적인 어떤 지수 반등이 좀 많았던 국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것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그래프랑 숫자가 워낙 많이 나서 좀 뭐 헷갈리시거나 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돈 빌려서 산 거에 금액이 전체 시총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보통은 그런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가격 반등이 나왔던 경험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시총 대비 이제 잔고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갈 만한 물량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증권사마다 이제 각자 약간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규정을 약간 좀 완화시켰잖아요. 정부 공고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소 이제 급하게 튀어나온 물건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은 3개월 정도 이제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감 상황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좀 봤고요. 마감 상황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부터 보면 좋을까요, 원프로님?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부터 볼까요? 네, 반도체부터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엄마가 시키면 해야죠. 네. 네. 그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역시 이제 오늘 거의 수급의 블랙홀로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전일 대만 TSMC가 비관적인 반도체 업황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 7나노 매출 비중이 전체 31% 차지했고 5나노가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포인트 늘어난 21%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나 인프라 비용이 상승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선단 공정 매출 비중 확대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 개선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서버에 이르기까지 이제 수요가 부진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의 25%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재고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격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데 다만 장 마감 후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낸 기사가 하나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마이크론 팹이 이제 정전되면서 일부 이제 조금은 이 가동이 안 되니까 재고가 좀 소진되는 어떤 이벤트가 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인텔이 반도체 가격 인상을 그 고객들에게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계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뭐 제조 원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네. 따라서 이 제품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최소 한 자릿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별로 10에서 20%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이 외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인텔 올린다고 삼전 하이닉스 올릴 수 있습니까? 뭐 메모리 쪽은 또 삼전 하이닉스가 워낙 크니까 인텔은 뭐 CPU 쪽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 분위기가 좀 같이 이어질 수 전이될 있다는 수도 점에서는 있다. 예, 센티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국면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칩4 동맹 이게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칩4. 예, 그러니까 네. 8월 말까지 그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 이 네 나라가 이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이 이제 칩4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 개 국가에 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또 중국 견제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동맹의 참석 여부가 뭐 한국 부분에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나 생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작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중에 중국의 비중은 39%, 그리고 홍콩을 포함하면 60%까지 차지하니까 사실 굉장히 골머리 아픈 네.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어떤 방식으로 좀 슬기롭게 이거에 대해서 네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참 저도 좀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난감한데요. 이 부분은 좀 하나의 걸림돌이 좀 될 수 네. 있습니다. 홍콩이라는 건 결국 이제 홍콩 들렀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겠죠. 홍콩 포함하면 60%라고 하는 어쨌든 거는. 뭐 홍콩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뭐 그쪽에서 또 어떻게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는 배로는 안 싣죠? 비행기로 갑니까? 그죠? 배- 보통은 IT 제품은 비행기로 많이 실긴 그렇죠. 하는데요. 가격이 좀 저희가 아주 호황이 아닐 때는 네. 이런 배로 들어가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은 정보 우리 한번 또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폴디드 줌 네. 관련해서 뭐 뉴스가 좀 나온 모양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폰을 사면 뒤에 이제 튀어나온 그 카톡키? 카메라, 예, 네, 예. 그것 카톡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불편하다,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약간 의견이 계신데요. 여기 관련해서 그 고밍치 대만의 주 애널리스트죠. 뭐 애플 쪽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이폰 관련된 이 폴리드 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잔망경 카메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이 채택 관련 코멘트입니다. 그 제가 하나 캡처 화면을 가져왔는데 좀 띄워주시면 네. 아이폰이 잔망경 카메라를 채택함에 따라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고명치 연구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 기업으로 언급된 회사가 LG에너텍과 코웰, 그다음에 자화전자, 러아간, 그리고 이제 란테 옵틱스라고 보이는데요. 아이폰 탑재 예상 일정, 그러니까 이제 잔망경 카메라 채택 일정이 2023년 하반기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이 잔망경 카메라 예상 공급 체인은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 삼성전자도 하고 있지만 네. 소니가 이제 지금은 아직 글로벌 1위니까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라간이 이제 퍼스트 밴더로 이야기되고 있고 지니어스도 세컨 밴더로 됩니다. 그리고 프리즘 같은 경우는 란테 옵틱스라는 회사고 이게 이제 퍼스트 밴더고요. 그다음에 VCM 같은 경우는 LG에너텍 퍼스트 밴더, 그다음에 2차 밴더가 이제 자화전자 됩니다. 그리고 CCM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이제 LG이노텍과 자화전자가 이제 이 그 잔망경 카메라 쪽에 이제 수혜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LG이노텍도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역시 이제 중소형주인 자화전자의 반등세가 더 이제 강하게 나왔고요. 근데 이 폴리드 줌 이게 잔망경 카메라 기술은 삼성전기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도 오늘 이제 급하게 주가가 이제 많이 튀었거든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많이 빠진 IT 대형주가 이제 오늘 많이 튀어오르면서 네. 낙폭과대 IT를 또 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관련된 그 PER 밴드를 갖고 왔는데요. 네. 좀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삼성전기 관련된 밴더가 이제 밴드 하단을 이제 이미
이제 깨고 내려간 주가까지 내려간 거죠. 실적 대비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낙폭과대 IT가 좀 튀어오르면서 삼성전기가 오늘 좀 급등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잔망경 카메라 관련된 이슈도 좀 불거지니까 네네. 애플 쪽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제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이렇게 코멘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잔망경 카메라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제가 몰라서 방금 찾아보고 삼성전기도 애플에 납품을 하나요? 이걸 딱 여쭤보려고 아, 했는데 여쭤보려고 하셨구나.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아, 그렇군요. 그 잔망경 카메라, 그게 이제 제가 조금 혹시 잘 못 보셨다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성능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줌 기능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더 그 줌 확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채택되는 그 카메라들은 기역자로 꺾입니다. 그 길어진 계속 대포처럼 길어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이제 카툭튀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기역자로 잠만경처럼 잠수함에서 보는 그 아시죠? 네, 그것처럼 기역자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그 줌 기능을 대단히 높이면서도 카메라가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잠만경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CIS는 이제 그 영상을 받아들이는 그 센서라고 봐야겠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소니가 가장 네, 기술을 글로벌 1위입니다. 네, 글로벌 1위고 그다음에 이제 그 꺾어지는 뭐 그 기술은 이제 아마 자화전자가 조금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다 됐을까요, 이 정도면? 네. 네. 자, 친절합니다, 정프로. 네. 아,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안 나왔어야지. 다음 주부터. 아, 이거 잘리는 건가요? 오늘 아이. 마지막 방송인가요? 자, 네. 그리고 아이폰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네, 네. 뭐 또 이제 고명치가 역시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 트위터 한번 띄워주시죠. 그 제가 또 해왔습니다. 이 중국 내 아이폰 14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에 대한 그 고명치의 여전한 의견이 다시 한번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중국 측 유통과 스캘퍼 쪽에 확인한 결과 중국 내 아이폰 14 시리즈의 잠재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화웨이가 5G 스마트폰을 포기하면서 애플이 중국 전체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잠재적인 하이엔드 아이폰 사용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이노텍이나 뭐 BH 이런 뭐 종목들이 이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유통사들은 뭐 웃돈을 주면서까지 이제 아이폰 14 물량을 지금 확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아이폰의 이번에 신제품이 좀 많은 MS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뭐 LG이노텍도 큰 종목이지만 BH 같은 종목들도 좀 영향을 뭐 긍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이폰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어떤 섹터를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까? 자동차 한번 볼까요?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로 갑니다. 오토모빌. 네, 뭐 오늘 사실은 그 완성차도 조금 오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부품주도 좀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타이어주도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자동차와 부품 관련된 이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는 부품주 투자가 좀 편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워낙 안 나와서 네. 부품주들은 사실은 악재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반기에 완성차 생산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사의 비용 부담도 둔화되는 시기로 접어드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제 눌려있던 부품주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올해 2분기부터 생산 판매가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대와 기아가 글로벌 생산 대수가 2분기에 168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전분기 대비 6.4% 증가했고요. 작년 3분기에 144만 4천 대 정도로 저점부터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원자재 가격도 올해 3월 말부터 피크아웃이 되면서 이 원자재 관련된 부품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물류비 부담도 상당히 완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좀 완화되고 있는데 역시 네. 이제 가전이나 PC 수요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TV 매출도 전년 대비 30%나 꺾이고 있다 이야기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갈 반도체 부품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돌려서 나오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부품 부족이 완화되고 그래서 6월부터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에 주말 특근을 시작했고요. 하반기 생산은 이 전년비 17%에서 19%나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둔화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왜냐하면 네. 과거에 뭐 10대 정도 내가 이제 수요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
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론에 대한 금리도 많이 비용이 증가하니까 10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아 나는 그냥 포기할래 이러면서 이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경기 민감 소비재인 자동차에 대해서 이 글로벌 그 공급 차질 대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최근 한 2.5년간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글로벌리 지금 공급 차질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3,200만 대 그리고 미국만 한정 지으면 600만 대가 기존에 공급하려고 했던 게 차질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못 만든 거죠. 그래서 향후 1년 정도는 대기 수요가 상당히 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재고 수준인데요. 지금 표를 띄워주시면 그 미국 시장의 대표 브랜드별 재고일자 추이가 나옵니다. 6월 기준으로 미국 딜러 재고의 전체 재고 수준은 34.8일 정도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가 재고가 있는데 현대 기아의 재고는 업계 최저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는 7.4일 정도로 뭐 가장 낮고요. 네. 기아가 13.9일로 그 다음으로 이제 낮죠. 닛산이 그 끼어 있지만 어쨌든 현대 기아가 미국 시장 내에서는 브랜드별 재고일자 가장 낮죠. 이게 뭐냐면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좀 반증을 주고 있고요. 네. 역시 인센티브율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거 역사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되냐 이제 현대 뭐 삼성증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SL 이 세 종목을 좀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인건비 700억을 제외하면 2분기에 5천억 대의 그 영업이익을 회복한다고 예상돼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예상을 했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좋다. 이게 뭐 자율주행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고객사 그러니까 현대기아의 미국 공장 생산 증가가 확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성이 두드러지게 좋을 것이다 추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확정적이라서 유럽 쪽에 가장 뭐 피해가 큰 것이 이제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 익스포즈가 높은 기업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유럽 쪽에 익스포즈가 좀 높은 기업은 표로 보시면은 한국타이어 이쪽이 이제 가장 익스포즈가 높죠.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매출 비중이 35% 정도 되고요. 한원 시스템이 33%니까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입장이고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낮은 게 역시나 이제 SL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만도 이런 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어떤 뭐 완성차든 아니면 부품사든 이런 쪽을 좀 선별적으로 보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부품사들은 항상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나 기아차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부품사가 예를 들어 이익을 좀 많이 낼 것 같으면 특히나 이제 계열 부품사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익을 좀 이렇게 뭐랄까 마사지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이거 이익에 대한 계산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주가가 사실은 달려야 될 만한 시점에서 안 달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자동차 부품사들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있는데 저의 편견이겠죠, 이거는. 이제 완성차가 이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품사 쪽에 좀 쥐어짜는 이익률을 느낌? 약간 좀 뭐 요구를 뭐 어떻게 보면 좀 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부품사들의 이익률을 조금 줄이게끔 네, 좀 네,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조선도 없고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은 그런 거 없나요? 또 조선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네. 올라야 사실 부품도 나중에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보통 그런 걸 이제 C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CR? 많이 코스트가 올라갈 때 이제 부품사를 쪼아가지고 그 부분을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줄이게 하는. 있죠. 네.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그런 움직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참 배로 옮기잖아요. 네. 자동차 옮기는 배는 뭐예요? 벌크예요? PCTC라고 해서 자동차 운반선이 PCTC? PCTC. PCTC. 라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미국에서의 자동차 재고를 판매 대비해서 좀 보면 아까 이제 현기차가 특별히 더 낮은 걸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 있는 그 재고 수준이 자동차 쪽은 특별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럴 때 이제 산업지들이 좀 이렇게 막 올라오기 직전처럼 네네. 수준이 많이 레벨 다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이제 운송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날라야 되는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PCTC. 네. 거기 이제 P가 이제 퓨어카 퓨어카죠. 예, 캐리어. 퓨어카 트럭.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동차만 옮긴다는 겁니다. 퓨어 카 트럭 캐리어. 그러니까 카랑 트럭. 네. 예, 승용차랑 트럭 얘기예요. 네. 예,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네. PCTC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네. 다 아는 단어잖아요. PCTC, 퓨어카 트럭 네. 캐리어.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그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뒤통수 네. 쪽이 약간 따가웠어요. 네. 자, 그리고 은행 업종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왜 이렇게 빠지냐, 음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이제 뭐 실적이 조금 뭐 좀 좋지 않게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뭐랄까 이 유보금을 또 많이 이제 하면서 이게 그 배당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자사주도 이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부실 차주 증가 우려 때문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약간 그 당국이 이제 뭐 이자에 대한 부분에 좀 예민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뭐 국내 불확실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의 빅스텝 이후에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예대금리차 공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인상을 좀 눈치가 보이니까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 조치를 금융권 자율적으로 이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 원금을 감면하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는 40조 원을 공급하면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내용들이 논의됐기 때문에 은행주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4월 달에는 1조 2천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5월 달에는 4천억, 6월 달에는 3천억 정도밖에는 증가를 안 했고요. 상반기 가계대출은 전년비 1천억 정도 증가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 가계대출은 41조 7천억 증가했는데 네. 올해는 상반기 가계대출이 전년비 1천억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가 너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하면 이제 우리 가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갑즈아. 아, 네. 빚값자. 예, 가즈아가 아니라 갑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갚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 주택담보대출도 뭐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뭐 신규 대출 수요가 뭐 감소세로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워낙 네. 낮게 형성된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프로님이 재미없는 저 농담은 굉장히 또 냉정하시군요. 야, 갑자에 전 아, 약간 저 갑자기 이거 보고 왔는데. 그러셨구나. 아. 근데 미소 실제로, 정도는 네.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요즘에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네. 기존에 주택 관련해서 대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고민이 좀 조금 커져요. 원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군요, 피부로. 이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사실 뭐 막 2배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자, 여러분도 혹시 갚을 거 있으면 빨리 갚자. 네. 근데 뭐 비탄감 뭐 이런 뉴스가 좀 있길래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아직 뭐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뭐 영끌족들인지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 깬지 하여튼 뭐 정부가 약간 뭐 비탄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그렇죠. 이제 뭐 약간 뭐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개인들마다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워낙 힘들어하는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아무튼 고육지책으로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시장이 좀 건전한 어떤 그런 뭐 신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죠. 네.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미디어 업종 끝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역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전히 인데요. 화제예요. 네, 표 가져오면 그냥 편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1회차가 시청률이 0.9%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신 회차 7월 14일 날 9.6%로 야.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뭐 드라마 리메이크 제안도 미국에서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뭐 스카이라이프나 에이스토리,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지니뮤직, KT 알파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더 드렸지만은 조금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에이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KT 알파,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네. 차익 실현이 나왔고 스카이라이프하고 지니 뮤직 등도 플러스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걸로 보여서 네. 오늘 좀 특징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미디어 업종에 요즘 가장 핫이슈는 역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된 이야기군요. 보십니까 혹시 우영우? 예, 좀 천천히긴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좀 뒤늦게 이제 보기 네, 시작하셨군요. 뒤늦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확실히 매력이 좀 있습니까?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좀 힐링되더라고요. 네. 그 힐링 느낌이 좀 있군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머리 써야 되고 막 머리 복잡해지고 이렇지 네네네. 않고 약간 정신이 뭔가 힐링되는 그런 마음이 좀 느낌이 편안해지는 있습니다. 네, 우영우. 근데 워낙 그러면 아마 지금 현대인들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각박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에 대한 또 선호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전원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좀 비약이고. 전원일기 보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런 거 정말 여러분 너무 아쉽. 그 예전에 그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굿닥터라는 그 드라마 네, 있었잖아요. 굿닥터. 예, 자폐증을 앓는 그 아주 의사. 천재 의사 이야기 그게 비슷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또 시리즈로 이제 뭐 자폐증을 앓는 뭐 검사 이야기나 뭐 네. 이런 것도 나오시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뭐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